국민들은 그렇게 많은 재화가 쏟아져 들어오는데 굶어 죽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네. 식민지에서 쏟아져 들어온 재화를 가지고 모두 다 성당을 짓는 데 써버린 거예요. 그야말로 변두리 국가였던 잉글랜드, 영국과 아르마다 무적 함대가 붙었을 때 스페인이 패전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스페인을 이기고 영국 왕 엘리자베스 1세가 그린 초상이 바로 이 아르마다 초상인데 그녀가 앉아있는 곳은 지금 배의 선실입니다. 지금 뒤편으로는 막 폭풍우가 치고 막 난파하는 배들이 보이죠. 이 배들이 스페인 함대, 무적 함대 아르마다입니다. 이 앞쪽에는 폭풍우가 거치고 순항하는 배들이 보이죠. 승전의 배들이고. 이 배들이 바로 잉글랜드의 배입니다. 여기 보란 듯이 여왕은 지구본 위에 손을 얹고 있어서 네. 자기가 세계를 지배하는 여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 화려한 영국 왕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스페인은 큰 불을 일구고 황금 시대를 맞자마자 국가가 파산해버리는 세종사이버대학교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 하고 계시는 아텐더 시티, 안달루시아, 스페인의 안달루시아 지방에 대한 여행 그리고 미술가들의 그림 얘기 2부를 이어갈 텐데 사실 1부에서는 역사 얘기를 주로 했어요. 근데 2부에서는 스페인을 대표하는 작가들, 예를 들면 벨라스케스 또 고야에 대한 그림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그림에 대한 친절한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안 알려진 스토리도 소개해드릴게요. 자, 어쨌든 이제 애석하게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독교 세력들에 의해서 이제 아프리카로 퇴진을 하고 그 자리를 다시 기독교 세력들 또 왕조가 다스리는 그 시대가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마지막에 그라나다가 함락됐을 때 이슬람 세력이 50만 명 정도가 있었다고 해요. 그 스페인 카톨릭 부부왕은 그중에 10만 명을 노예로 삼거나 학살했고 네. 20만 명은 북아프리카로 망명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신들의 종교를 계속 사수하기 위해서 나머지 20만 명은 개종을 했어요. 카톨릭으로 개종을 예. 했지만 스페인은 그들의 개종을 진심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 뭔가 가짜 개종자일 살아남기 위해서. 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들을 이제 모리스코라고 불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모리스코를 박해했다고 해요. 예. 예를 들면 허가 없이 여행을 가면 사형을 시킨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 카톨릭 세력은 이슬람에 대해서 조금의 관용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펠리페 2세가 그런 광신적인 카톨릭 신자여서 예를 들면 매주 금요일이 되면 모든 스페인 사람들은 집의 문과 창문을 다 열어놔야 했어요. 왜냐하면 금요일은 이슬람의 예배일입니다. 그러니까 숨어서 예배를 보는 절하는지 보려고 이슬람 신자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 집에 창과 문을 열어야 했다는 거죠. 그 메카를 향해서 절도 하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씩 네. 메카 쪽으로 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감시를 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스페인은 특이한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일단 그런 두 개의 종교가 공존하지 못하면서 갈등을 빚는 와중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만은 그대로 건재하게 됩니다. 예. 건축은 건물을 무너뜨릴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후에 이슬람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 건축들이 스페인에서 만들어지고 그런 건축들을 우리가 무데하르 양식이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이 테루엘에 있는 산살바도르 성당의 첨탑은 사실 이슬람의 이런 미나렛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비슷하네요. 예, 이런 식으로 이슬람의 영향을 받은 건축들이 계속 스페인에서 만들어져요. 네. 예를 들면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슬람 건축의 중요한 양식 중에 하나인 타일이 있는데 그 타일을 이렇게 장식적으로 붙인 기법을 아줄레호라고 부릅니다. 코르도바에 있는 이 아줄레호는 이제 서기 한 8세기에서 10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이겠죠. 아직은 좀 초보적인 그런 수준입니다. 하지만 아람브라에서 만들어진 아줄레호는 명백히 예술적으로 너무나도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죠. 이런 아줄레호에서 영향을 받은 건축가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가우디죠. 구엘 공원에 있는 이 도마뱀 분수, 바르셀로나에서 구엘 공원에 가시면 모두가 여기서 인증샷을 찍고 오시잖아요. 그 인증샷이
바로 정교한 타일 장식. 아, 이슬람의 아줄레오에서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렇군요. 예. 세계 최고의 건축가는 사실 이슬람 건축 양식을 가져왔군요. 네, 그렇죠. 이 가우디를 이야기할 때 뭐 여러 가지 일단 개인의 천재성이 너무나도 뛰어났다라는 점은 너무 당연하지만 가우디의 건축을 보면 볼수록 이슬람의 영향이 분명히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의 영향 또 가우디 본인이 굉장히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거든요. 네. 어찌 보면 스페인은 지금도 이탈리아와 함께 가장 그렇죠. 독실한 카톨릭 예. 국가죠. 예. 잔 모리스라는 작가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스페인이 카톨릭 국가라는 것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슬람 국가인 것과 그리고 그 미얀마가 불교 국가인 것과 비슷한 정도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스페인은 굉장히 종교적인 색채가 짙은 국가입니다. 가우디도 한때 수사가 되려고 할 정도로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이슬람의 영향, 그 다음에 본인의 그런 종교적인 성향, 그리고 또 무엇이 있나 하면 지중해의 정렬입니다. 지금 다시 스페인 지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가 네. 바르셀로나거든요. 그렇죠. 카탈루냐라고 불리고 스페인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지역색이 강한 그렇죠. 지역이죠. 가우디는 여기 레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조금 여기서. 자기네들끼리는 좀 다른 나라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죠? 네, 네. 언어도 사실 상당히 다르죠. 예. 이 카스티아라고 불리는 이 스페인 중부의 마드리드를 중심으로 한 이 중부의 어떤 언어와 문화가 스페인의 대표적인 문화가 되어서 카탈루냐, 발렌시아 뭐 이쪽은 이제 과거의 아라곤 연합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좀 다른 문화와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레우스에서 태어나서 학교를 다니고 바르셀로나로 왔기 때문에 가우디는 말 그대로 뼛속까지 카탈루냐 사람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지중해에 면한 바르셀로나가 1800년대 후반에 산업이 크게 부흥하게 됩니다. 지중해로 나가는 항구 그렇죠. 도시였기 때문에 예. 스페인에서 가장 큰 철광 제철소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1888년에 이 바르셀로나에서 만국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지면서 바르셀로나의 독지가들, 부호들은 우리가 카스티아 문화권과는 다른 카탈루냐 문화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건축으로 보여주자라는 생각을 했고 그중에서 직물업으로 큰 돈을 번 구엘이라는 사업가가 가우디를 그렇군요. 후원하면서 가우디가 자신의 독창성을 마음껏 펼쳐 보일 수 있게 된 겁니다. 사실 가우디의 건물들을 보면 돈을 들여서 저런 건물을 누가 저런 건물을 해서 살 수 있을까? 약간 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전위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19세기의 바르셀로나가 포용할 수 있는 문화적 포용력이 있었습니다. 많이들 이제 가시는 곳, 이제 구엘 공원 같은 곳은 원래 중세 시대의 집합 주거처럼 만들려고 했다고 하죠. 60채의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2채밖에 분양이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공원이 됐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이 첨탑 뭐가 생각나십니까? 이슬람의 미나렛이 생각나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우디의 건축에는 분명히 어떤 이슬람의 영향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가우디의 집안이 철공예를 대대로 주물공예를 하는 집안이어서 이 가우디의 건축들을 가만히 보면 장식이 곧 구조입니다. 이 지금 문 장식을 보면 이게 문 자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장식을 이루는 것이 그러네. 철공예의 특성이라서 가우디의 건물에서 장식은 곧 구조예요. 그런 것들이 가우디 건물의 독특한 부분을 이루었고 물론 그 개인의 천재성이 너무나도 뛰어났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가우디가 바르셀로나에 만든 독특한 건물들 예를 들면 이 까사바티오는 외관은 인체의 모습 그다음에 내부는 인간의 장기를 본따서 만든 그래서 곡선이 없고 모든 것이 구불구불해서 어떤 영국의 건축가가 이 건물을 방문하고 마치 헨젤과 그레텔의 집을 실제로 만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 천장에는 이렇게 세라믹 타일을 만들었는데 다시 한번 이슬람 건축의 영향을 볼 수 있는 그래서 부분이다. 그런가 저는 가우디 사진을 이렇게 볼 때 글쎄 그냥 아랍 사람들 그런 느낌도 좀 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정확하게 이런 스타일은 스페인 계열이고 이런 스타일은 아랍 계열이고 모르겠는데 그런 혈통도 아니었을까.
뭔가 유럽 사람들과는 스페인 좀 사람들이 좀 다르죠. 다르게 네. 생긴 것은 네.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라틴 계통인데 네. 그거 치고도 좀 다르게 생긴 게 이탈리아하고도 맞아요. 완전 다르잖아요. 예, 맞아요. 이런 식으로 까사바띠오는 인체의 장기를 모티브화해서 건물을 만들었고 또 까사밀라라는 집합 주거는 바르셀로나 인근의 산미구엘 드페이라는 바위산, 돌산을 형상화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를 들면 까사바띠오의 천장은 이렇게 세라믹 타일로 화려하게 장식했는데 밀라의 지붕은 여기가 돌산을 모티브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황량한 회색 그 약간 모래빛으로 그렇군요. 만들었죠. 이런 것들을 건물주가 지을 수 있게 했다라는 점이 사실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어달라는 건물주가 그냥 쭉 줄을 서 있기 때문에 알아서 지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뭐 예를 들면 비슷한 시기에 스코틀랜드 글라스고에서 활동했던 맥킨토시라는 천재적인 찰스 랜디 맥킨토시라는 천재적인 건축가가 있었는데 맥킨토시 같은 경우는 자신의 건축적 이상을 실행할 독지가를 만나지 못해서 대부분의 건물들이 설계도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 들어서 그의 설계도를 가지고 건물을 지은 적이 있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맥킨토시 본인은 상당히 불우했겠죠. 그렇죠. 본인이 원하는 건물을 돈을 대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지었으니까. 그런데 가우디는 이렇게 특이한 설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후원해주는 독지가들이 있었던 겁니다. 물주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건물들을 지을 수 있었고 그것은 바르셀로나가 이제 스페인의 다른 지역과 우리가 확실히 다르다. 문화적인 정체성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열망과 일맥상통한 부분이겠죠. 네. 그리고 마침내 가우디는 1882년부터 어찌 보면은 그 가우디의 천재성과 고딕 양식과 지중해의 정열이 하나가 된 필생의 걸작 성가족 성당 아직도 사그라다 짓고 있죠? 파밀리아를 아직도 짓고 있습니다. 2026년에 원래 완공시키려고 했으나 2040년까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가우디라는 인물은 이제 40년 동안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짓다가 이 성당 앞에서 전차에 치여서 사망하고 이 성당 지하에 묻혀 있는데 드물게 행복한 건축가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일반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독창적인 신념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예술관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대단히 행운이었던 건축가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예전에 뭐 그 중세 이전에 어떤 건물을 뭐 100년 동안 지었다 이런 건 우리가 몇 번 이렇게 들어봤는데 지금 현대잖아요. 그렇죠. 지금 150년째 짓고 있는데 거의 자금이 충분히 없어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그렇게 계속 지으면서 계속 화제의 중심에 있으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가우디의 바르셀로나의 가우디가 저런 정말 혁신적인 그때 당시로는 정말 범상치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건축물들이 지금 바르셀로나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기도 하네요. 많은 관광객들이 그렇습니다. 바로 저걸 보려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여기서 중요한 인물은 어찌 보면 그에게 후원을 아낌없이 했던 구엘이라는 인물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희 다시 안달루시아 이야기로 돌아오면 그렇죠. 이 안달루시아 지역에서 레콩키스타 이후로 가장 부흥한 도시는 세비야입니다. 왜냐하면 세비야는 런던의 템즈강이 쭉 들어오는 것처럼 과달키르라는 강이 쭉 들어오는 구조예요. 그래서 먼바다에서 배가 도시로 들어올 수 있는 구조였고 이때 바다에서 배가 들어오는 게 왜 중요했나 하면 1492년에 제노바 사람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이사벨라 여왕에게 후원을 받아서 지팡구를 발견하러 갔는데 일본을 발견하러 갔는데 일본은 발견하지 못하고 아메리카 대륙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페인은 유럽 국가 중에 최초로 남아메리카를 식민지로 얻게 되죠. 이 남아메리카에서 엄청난 재물 그러니까 자원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남아메리카 식민지에서 한 해 동안에 400만 파운드의 은이 스페인으로 들어왔습니다. 맞아요. 400만 파운드가 어느 정도의 돈이었냐면 당시 잉글랜드라는 국가의 총 국가 예산의 16배였다고 해요. 16년치 예산.
그렇죠. 16년치 예산이 은으로 한 번에 들어온 것이죠. 아, 그러면 스페인은 엄청나게 부흥해야 했잖아요. 그쵸. 그게 당연하잖아요. 스페인은 3번이나 국가 부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광적인 펠리페 2세가 이 당시에 이제 유럽 정세가 어떻게 됐냐면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선언하면서 개신교 유럽이 빠르게 카톨릭 세력으로부터 이탈할 때였습니다. 반개신교 세력의 선봉장이군요. 네, 그때 이 스페인은 자신들이 막 레콘키스타를 완수했기 때문에 카톨릭의 선봉장이 되려고 한 완전 거예요. 자부심. 그렇죠. 네. 네. 우리가 지금 후발주자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가장 교황에 사랑받는 그런 위치로 올라가 보겠다라고 예. 해서 그 식민지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모든 재화와 자원으로 뭘 지었냐면 성당을 지었습니다. 예. 세비야 대성당,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이 세비야 대성당에 콜럼부스의 무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재화를 다 카톨릭을 수호하는 데 썼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렇게 많은 재화가 쏟아져 들어오는데 굶어 죽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페인은 농사가 잘 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예. 농산물을 프랑스 같은 다른 데서 수입해야 하는데 그러면은 그 식민지에서 쏟아져 들어온 재화를 가지고 식량을 사야 하는데 식량을 사지 않고 모두 다 성당을 짓는 데 써버린 거예요. 이렇게 돼서 스페인은 겉으로 보기는 부국인데 그 안에서는 국민들이 굶어 죽는 그런 기이한 결과를 만들게 되죠. 그렇군요. 이 종교에 대한 지나친 집착 때문에 결국 스페인은 1571년에 레판토 해전에서는 이기지만 1588년에 신생 그야말로 변두리 국가였던 잉글랜드, 영국과 아르마다 무적 함대가 붙었을 때 스페인이 패전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스페인을 이기고 영국 왕 엘리자베스 1세가 그린 조상이 바로 이 아르마다 조상인데 그렇군요. 예, 이렇게 또 화려한 옷을 입은 마치 공작새의 날개 같은 그런 의상을 입은 엘리자베스가 어디에 앉아 있냐면 양쪽으로 바다가 보이는 것을 보면 그녀가 앉아 있는 곳은 지금 배의 선실입니다. 지금 뒤편으로는 막 폭풍우가 치고 막 난파하는 배들이 보이죠. 이 배들이 스페인 함대, 무적 함대 아르마다입니다. 이 앞쪽에는 폭풍우가 거치고 순항하는 배들이 보이죠. 승전의 배들이군요. 이 배들이 바로 잉글랜드의 배입니다. 여기 보란 듯이 여왕은 지구본 위에 손을 얹고 있어서 네. 자기가 세계를 지배하는 여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 화려한 영국 왕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스페인은 큰 불을 일구고 황금 시대를 맞자마자 국가가 파산해버리는 기이한 경험을 하게 돼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계속 종교 재판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자신이 신앙심이 의심되면 종교 재판과 화형장으로 끌려가야 되는 마녀사냥이죠. 그런 처지가 네. 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은 국가는 부유한데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고 이렇게 돼서 사람들은 현실을 포기하게 됩니다. 현실을 포기하고 백주대낮에 종교적 정열에 빠져서 그것은 어찌 보면 마음속에 있는 강렬한 불안이기도 하죠. 종교 재판에 끌려가면 안 되니까. 현실과 환상이 눈앞에서 교차하는 그런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되고 그 경험이 낳은 소설이 바로 돈키호테입니다. 그렇군요. 돈키호테는 1605년에 이제 세르반테스 그 본인도 퇴역한 기사였어요. 그렇죠. 본인이 레판토 해전에 산쪽팔을 잃고 더 이상 기사로 군인으로 싸울 수 없으니까 그가 택한 직업은 안달루시아의 세금 징수원이었습니다. 안달루시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세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이 스페인 전체에서 가장 못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세금이 안 거치는 거예요. 그는 계속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세금을 못 걷는다는 이유로. 그때 감옥에서 쓴 소설이 바로 돈키호테. 네. 굉장히 교양 있고 은퇴한 그 늙은 기사가 갑자기 눈앞에서 환상을 보면서 풍차로 돌진하는 그 경험은 당시 스페인 사람들이 다 하고 있던 경험일 겁니다. 눈앞에서 현실과 환상이 어지럽게 교차하는 현실을 반쯤 포기한 그런 인물이 바로 돈키호테였고 이 돈키호테 소설은 너무나도 큰 인기를 얻었고 마침내 1614년에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 2편을 써서 돈키호테를 그 소설에서 죽이게 되는데 그건 왜 그런가 하면 너무 많은 그 돈키호테 인기 때문에 자신이 세르반테스인 척하면서 가짜로 돈키호테 속편을 쓰는
작가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직접 돈키호테를 써서 이 돈키호테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것이 바로 이 15세기에서 16세기로 넘어가는 스페인의 상황이었고 그러네요. 돈키호테 같은 소설들이 인기가 있을 때 그 돈키호테 상황을 그림으로 그린 이가 바로 엘 그레코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엘 그레코가 그린 고귀한 남자의 초상이라는 작품은 그 당시에 스페인의 분위기를 너무 잘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사실 데실바라는 후작의 초상일 가능성이 크지만 정확하게 누구를 그렸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예. 어찌 보면 엘 그레코 본인의 얼굴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돈키호테의 모습 같기도 해요. 지금 이 그림 속의 남자는 기사입니다. 왜냐하면 칼을 차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스페인의 예법이 얼마나 엄격했나 하면 온몸을 다 옷으로 가렸습니다. 지금 얼굴과 손 외에는 목도 안 보이게 다 그러네요. 가렸잖아요. 그러나 이 남자의 눈을 보면 약간 불길해 보이는 정열이 번뜩입니다. 그 불길해 보이는 정열은 어찌 보면 종교적인 그런 광신의 열망일 수도 있고 불안일 수도 있고 환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 엘 그레코라는 인물은 원래 그리스인이고 베네치아에서 그림을 배우고 이제 당시에 막 커져가는 국가인 유럽의 강대국인 스페인에 일자리를 얻으러 왔기 때문에 그레코라는 이름이 그리스인이라는 그렇죠. 뜻의 스페인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결국 궁정화가는 되지 못했지만 이 톨레도의 산토도메 교회에 이 오르가스 백작의 매장이라는 걸작을 남기게 되는데 제가 정말 너무 좋아하는 그림인데 네. 일단 그림의 연원부터 설명하면 이 오르가스 백작이라는 인물은 1323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군에도 참전했던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 그가 사망할 때 두 명의 성인 아우구스투스와 성 스테파누스가 나타나서 그의 매장을 돕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장면을 왜 1588년에 새삼스럽게 이 산토도메 교회의 벽에 그리게 되었냐면 이 백작이 죽을 때 전 재산을 교회에 기증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유족이 그 재산을 되찾기 위한 소송을 했고 교회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성당이겠죠. 가톨릭 교회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산토도메 교회에서는 이 백작의 매장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서 성당의 벽에 그림으로 그림으로써 이 백작의 기적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알리려고 했습니다. 이게 밑입니다. 밑부분입니다. 이 밑부분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냐면 백작의 매장 장면이거든요. 아까 그러네요. 말씀드린 대로 백작은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군에 참전했던 기사였기 때문에. 여기 두 명의 요 인물이 성 아우구스투스, 요 인물이 성 스테파누스입니다. 성 스테파누스는 산채로 돌에 맞아서 순교한 성인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면 여기 돌을 맞는 스테파누스의 모습이 네. 그려져 있고 화려한 금빛 제의를 입고 있죠. 스테반 집사라고 하는 분이죠. 네, 맞습니다. 이쪽에 지금 양쪽에 수사와 신부가 있어서 네. 그림에 마치 프레임 같은 느낌이 그러네요. 듭니다. 꽉 채워버리네요. 네. 그림은 지상은 가득 차 있죠. 예. 여기 있는 인물들은 모두 1588년 당시에 톨레도의 유력 인물들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초상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여기 있는 인물들의 얼굴들을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들이네요. 네. 알아봤을 겁니다. 예. 여기는 누가 봐도 갑갑한 지상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이 그림에서 중요한 건 지상과 천상이 하나로 연결돼 있잖아요. 예. 천상을 보면 천상은 지금의 지상과 완전히 다른 환상의 세계입니다. 지금 여기서 한 천사가 하얀 무언가를 받아안고 있잖아요. 이게 무언가 하면 지금 죽은 백작의 몸에서 빠져나간 백작의 영혼입니다. 영혼이군요. 영혼을 막 이렇게 안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천국 지금 같네요. 네, 지금 마리아와 세례 요한이 있고 예수가 있는데 예. 이런 도상을 데이시스 도상이라고 부르죠. 예. 지금 마리아가 이렇게 손과 시선을 밑으로 떨어뜨리고 이 천국에서로 막 올라오는 기사의 영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른편에 요한은 예수에게 무언가를 간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영혼을 받아들여 달라는 간구죠. 양편에는 많은 이제 성인들, 뭐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성인들이 있고 지금 이 공간은 뭔가가 신비롭게 또는 불안하게 뭔가가 부유하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과
갑갑한 지상이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모든 사람들, 지금 여기 사제가 이렇게 미사를 집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제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머리 위에서 환상이 일어나는 성인과 예수와 마리아가 나타나고 영혼이 그들에게 올라가고 있는 장면을 실제로 봐도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현실과 환상이 하나가 돼서 한 덩어리가 돼서 어느 순간 그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기를 포기한 사람들이죠. 여기 이 그림이 굉장히 엘 그레코에게는 중요한 그림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 한 꼬마가 백작의 모습을 손가락으로 가르치면서 자,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꼬마가 엘 그레코의 아들인 호르헤입니다. 아들의 얼굴을 그림으로써 이 그림이 자신의 대표작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얼굴이 아마도 엘 그레코의 얼굴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다 딴 데 보고 있는데 이 사람만 정면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오른쪽에 있는 인물이 좀 전에 보여주셨던 그 누구죠? 엘 그레코의 첫 번째 그림. 그 얼굴하고 좀 흡사해 보여요? 의상이 네. 그래서 그런가요?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얼마나 엄격한 종교적 예법이 이 스페인을 지배하고 있었나라는 걸 의상이 보여주죠. 네. 이런 그림에서 보여지는 환상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예수의 세례에서 여기서도 아까 보았던 오르가스 백작의 매장과 마찬가지로 불길해 보이는 어떤 천사들이 떠다니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이 축복받은 공간, 신비한 공간처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불안해 보이는 것이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엘 그레코의 그림에서는 환상의 요소가 굉장히 짙어지는데 지금 막 아기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아기 예수가 마치 꼬마 전구처럼 환한 빛을 발하고 있죠. 그리고 목동들이 그를 경배하러 왔는데 지금 보시면 사람의 몸은 아무리 머리가 작아도 팔등신을 넘어가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이 떠있는 남자는 거의 한 12등신 정도로 보이지 않습니까? 떠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돌을 밟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무릎 꿇은 늙은 목동이 엘 그레코의 자화상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여기에서 막 날아다니고 있는 인물들은 천사들입니다. 천사와 지상의 사람들이 별로 구분이 안 돼요. 그 정도로 당시 스페인 사람들에게 이 불안한 환상의 그림자가 컸던 거죠. 스페인 사람들은 눈앞에서 백주대낮의 풍차를 보고 돌진하는 돈키호테와 비슷한 심리적 상태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환상을 봐도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비슷한 시기에 스페인 화가인 수르바란이 그린 성 놀라스코 앞에 나타난 베드로라는 작품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 성 베드로 놀라스코라는 인물이 안달루시아의 많은 지역에 수도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마음속에 어떤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나 하면 로마로 가서 자신의 이름과 같은 성 베드로의 무덤을 참배하지 못한다는, 그러니까 성 베드로 성당을 방문하지 못했다는 그런 마음속에 부채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성 베드로 놀라스코 앞에 정말로 베드로의 환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에 와서 나의 무덤을 참배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이제 네가 이 안달루시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지시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인데 여기서 지금 이 베드로의 환상,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힌 베드로의 환상이 나타나는데 성 놀라스코는 조금도 놀라지 않고 있어요. 마치 이런 환상을 늘 예사롭게 보는 것처럼 오히려 거꾸로 매달린 베드로가 더 놀란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왜 안 놀라니? 예, 이렇게까지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만큼 이들에게는 현실과 환상이 그렇군요. 어지럽게 교차하고 있었고 어느 순간 마치 돈키호테처럼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이 당시에 16세기, 17세기의 스페인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고 또 행동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일어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나라는 정말 부강해졌다라고 하는데 본인의 현실은 매우 가엾어지고 결국은 그 부강했던 나라도 변방의 영국의 그렇죠. 여왕에게 예.
완전히 제압당하고 예. 그게 현실로 오고 그런 영국 같은 그 당시에는 시시하고 작은 나라에 네. 질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무적함된데. 예. 그래서 스페인의 황금 시대는 1500년대 후반에 어이없게 끝나요. 예. 그러니까 유럽에서 최초로 해외 식민지를 개척했고 레콘키스타를 완수했고 그렇게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뭐 합스부르크가의 반개였고 모든 것이 유럽에서 가장 그 유럽을 리드할 만한 그런 강력한 세력이었지만 네. 이후로 스페인은 한 번도 세계 무대의 중심에 등장하지 못합니다. 스페인의 황금 시대가 이렇게 빨리 그리고 맥없이 끝났는데 그 스페인 황금 시대의 마지막을 장식한 인물 디에고 벨라스케스가 바로 네. 세비야 태생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비야의 벨라스케스 생가가 남아 있는데 예. 유대인의 후손이었다라는 설도 있어요. 벨라스케스가요? 예. 당시에 뭐 시골 귀족이었다라는 설도 있고 사실 당시에 이제 화가나 음악가들은 다 평민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아무튼 그렇게 별로 좋은 집안은 아니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뛰어난 그림 솜씨를 보였고 그래서 이제 그 펠리페 4세에게까지 궁정에까지 가게 되는데 벨라스케스와 펠리페 4세는 비슷한 젊은이였습니다. 벨라스케스가 펠리페 4세를 만났을 때 펠리페 4세가 막 20대 초반 그다음에 벨라스케스가 그보다 6살 위였어요. 근데 이 펠리페 4세는 정치적인 감각은 거의 없었지만 예술적인 안목은 대단히 뛰어난 인물이었고 벨라스케스가 펠리페 4세 이 초상을 그렸을 때 이 초상을 딱 보고 펠리페 4세는 그를 궁정화가로 받아들이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니 이 초상이 뭐 하나도 안 뛰어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왕이면 약간 기분 나쁘게 그린 것 같은데. 왜 펠리페 4세는 이 초상을 좋아했을까?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화려한 옷을 입혀서 내가 왕이다 라고 보여주는 것은 대단히 쉽습니다. 아까 예를 들면은 저희가 봤던 아르마다 조상에서도 지금 엘리자베스 1세 화려한 옷을 입고 옆에 왕관을 두어서 내가 여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하면은 군주의 초상을 손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지금 벨라스케스는 펠리페 4세에게 물론 검은 옷을 입혔지만 검은색은 가장 고귀한 색깔이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염색이 어려운 옷감이었기 때문에 고급 옷감이긴 하죠. 그러나 검은 옷을 입혔지만 그에게 그의 몸에 그 어떤 왕의 표식도 그러네요. 걸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검은 옷을 입은 젊은이죠. 젊은이는 한 손을 책상에 살짝 걸치고 한 손에 종이 쪽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표정과 포즈와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간소하고 소박하게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태생적인 우아함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정말로 진짜 고상함은 사실 옷이나 명품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로고 같은 거 없는 게 더 그렇죠. 저거는. 예. 진짜 타고난 고상함이라는 것을 벨라스케스가 이 그림에서 그려 보였고 예술적 안목이 뛰어났던 펠리페 4세는 그것을 알아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는 궁정화가가 되는데 30년을 궁정화가로 있었고 궁정화가로 죽었습니다. 펠리페 4세는 그때 저희가 그 합스부르크가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많은 아이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들의 대부분이 유전병으로 죽었고 본인도 이제 부정교합이 심했죠. 지금 1644년에 펠리페 4세의 눈을 보면 굉장히 슬퍼 보여요. 예,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다 죽음이 떠날 데가 없었던 궁의 군주로서의 어떤 슬픔, 어떤 낭망, 낙담, 절망 이런 것들이 그의 슬픈 눈빛에 깃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합스부르크 왕가의 전통인 근친 혼인의 결과죠. 네. 이 펠리페 4세가 이제 2번 결혼했는데 두 번째 결혼인 마리아나 왕비가 낳은 첫 딸이 바로 마르가리타 테레사 공주이고 이 마르가리타 테레사 공주를 그린 작품이 이 유명한 시녀들이죠. 그렇군요. 프라도 미술관에 가면 이 그림 앞에서 엄청나게 많은 가이드들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림에서 보여지는 장면이 무엇인지 사실 알기가 어렵습니다. 자,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여기에 지금 화가, 그 다음에 2명의 시녀, 여기에 5살이 된 마르가리타 테레사 공주, 그리고 거울에 지금 국왕부처의 얼굴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림에서 그리는 장면,
이 큰 캔버스에 그려진 것은 국왕부처의 초상이고 그 국왕부처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벨라스케스의 스튜디오에 마르가리타 테레사 공주가 인사하러 왔다. 이것이 첫 번째 가능성입니다. 네. 두 번째 가능성은 지금 이 벨라스케스가 마르가리타 테레사 공주의 초상을 그리고 있고 그 초상을 그리고 있는 장면을 국왕부처가 구경하러 왔다. 그러다가 거울에 비친 거다. 네. 뭐 입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초상. 통상적으로는 두 번째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네. 지금 이 초상 우리가 비엔나에서 봤죠. 봤죠. 이 초상에서 입고 있는 옷과 이 옷이 같지 흡사하네요.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여기에 공주의 초상이 그려지고 있을까? 그런데 공주의 초상을 이렇게 그린다면 벨라스케스가 등을 돌리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벨라스케스가 등을 돌리고 캔버스가 저희 눈에 보여야 공주의 초상을 그리는 장면이 아닐까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여기 거울에 비친 국왕부처의 초상을 벨라스케스가 그리고 있고 지금 공주가 묻어놨다. 그게 맞는 해석일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는 또 하나의 또 모순이 있습니다. 스페인의 궁정 예법은 너무나도 엄격해서 부부라고 해도 남녀의 초상을 한 장에 그릴 수 없어요. 네. 실제로 벨라스케스가 많은 왕족의 초상을 그렸지만 국왕 부부의 초상을 한 장에 그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첫 번째 해석, 두 번째 해석 두 개 다 뭔가 약간의 어폐가 있죠. 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점점 더 그림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 화가가 제시한 예술적 환영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빨려 들어가다 보면 정면을 보고 있는 이 벨라스케스와 우리가 눈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위치는 이 거울에 비쳐있는 국왕부처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국왕과 왕비가 되어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벨라스케스 400년 전의 화가와 시선을 마주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벨라스케스가 만들어낸 예술적 환영입니다. 치밀한데요. 네. 아마도 뭐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공식 초상이 아닌 자연스러운 왕실의 오후를 그리려고 했을 거예요. 네. 그림의 제목이 시녀들인 이유는 이 그림이 지금 프라도 미술관에 있는데 프라도 미술관에서 그림을 분류할 때 가장 눈에 띄는 존재들이 시녀들이기 때문에 시녀들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고 그림의 주인공이 시녀들일 리는 물론 없습니다. 그림의 주인공은 아마도 마르가리타 테레사 공주였을 거예요. 공주의 모습 그리고 왕실의 가족들의 자연스럽고 품위 있고 우아한 한 오후를 그리면서 과감하게도 그러네요. 화가는 자기 자신을 그 왕실의 일원으로 끼워 넣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릴 때가 벨라스케스가 궁정화가로 일한 지가 26년, 7년째인 거예요. 예. 평생을 신중하게 입이 무거운 그런 인물로 궁정에서 숨을 죽여서 살았지만 이 그림을 그릴 때쯤에는 화가는 나도 이렇게 이 그림의 한 부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자긍심을 조금이나마 보여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그림에서 또 눈에 띄는 좋아하는 부분 사실 이 그림만 가지고도 1시간 설명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여기 두 명의 눈에 도드라지는 어린아이들과 개가 있거든요. 예. 이 인물들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궁정의 어릿광대인 난쟁이들입니다. 이 당시에 유럽의 왕실은 그 어디든지 난쟁이들을 어릿광대로 써서 그들에게 막 이렇게 재롱을 부리게 하고 그걸 구경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인권이라는 개념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시에는 신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귀한 신분의 왕족들이 몸이 부자연스러운 그런 난쟁이들을 가지고 노는 게 너무 당연했던 거죠. 예를 들면 영국 궁정화가인 반다이크가 그린 헨리에타 마리아 왕비와 난쟁이 허드슨이라는 작품이 비슷한 시기에 그려졌는데 여기서도 이 난쟁이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키가 크고 늘씬한 이 왕비의 그런 신체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의 난쟁이들을 이용한 거예요. 아니면은 벨라스케스보다 조금 전 시기의 궁정화가였던 하멘이라는 스페인 화가가 그린 이 난쟁이의 초상이라는 작품은 이렇게 키가 작은 난쟁이가 총사령관의 갑옷을 입고 칼을 찾습니다. 코믹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쇼를 그렇죠. 보겠다는 거죠. 쇼를 보겠다는 거죠. 네. 우스꽝스러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쇼를 보겠다는 것이 당시에 이제 귀족과 왕족들의 생각이었을 테고 이 하멘이라는 화가의 그림 속에서도 이 난쟁이의 입장은 조금 더 고려돼 있잖아요.
그는 이렇게 사람들을 웃기는 것이 고귀한 신분의 사람들을 웃기는 것이 너무 당연한 슬퍼 것이죠. 보여요. 그런데 벨라스케스는 그런 난쟁이 광대의 모습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세바스찬 데 모라라고 당시에 이 궁정에서 오래 일했던 난쟁이 광대인데 지금 팔도 다리도 비정상적일 정도로 짧지 않습니까? 네. 그 짧은 모습을 미화해서 그리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은 이 반다이크가 그린 난쟁이는 마치 어린 아이처럼 그러니까 난쟁이라는 그의 신체적인 핸디캡의 추함을 감추어서 가려졌어요. 그리지 않은 겁니다. 벨라스케스는 그의 신체적인 어떤 그 추한 모습을 조금도 미화하지 않고 그대로 그렸어요. 그러나 그의 얼굴은 누가 봐도 성인 남자의 얼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업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핸디캡임에도 불구하고 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벨라스케스가 그린 난쟁이 조상들은 굉장히 담담하고 차분하지만 동시에 슬프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당시에 인권이라는 것이 있었겠습니까? 인권이란 건 당연히 없었고 이런 난쟁이들은 살아있는 장난감이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왕세자의 난쟁이는 왕세자가 뭔가를 잘못하면 대신 매를 맞았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했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바스찬은 그런 생활을 하면서 궁정에서 살고 있지만 나 한 인간으로서의 자긍심과 존엄성을 잃지 않으려고 했고 벨라스케스는 그 점을 그림으로 그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 의연해 보이네요. 저 네. 표정이. 네. 그래서 의연한 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래서 아마 난쟁이가 광대였고 궁전에서 어떻게 보면 그냥 사람이 아닌 네. 그죠? 애완 네, 뭐 네. 이런 그렇죠. 형태라면 이름이 이렇게 중요치 않았을 텐데 네. 세바스찬 데 모라라는 이름이 딱 명기된 초상화가 나오고. 제가 그 프라도 미술관에 그 벨라스케스의 그림 120점 정도가 있습니다. 보통 꺼내놓는 그림은 50점 정도인데 프라도 미술관의 벨라스케스 그림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가 이 그림입니다. 세바스찬 데 모라. 인간으로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슬프지만 굳센 존엄성을 1600년대 화가의 시선으로 본다는 것이 그러네요. 굉장히 찌르르한 감동을 주는 부분이죠. 그림이 감동을 주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왕실화가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왕족의 초상을 그렸지만 이런 난쟁이라던가 이런 이름 없는 여성의 그림을 그렸을 때 벨라스케스가 훨씬 더 진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여성은 왕족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슴을 거의 이렇게 깊게 판 옷을 입고 있는데 왕족은 예법상 이런 옷을 입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1600년대에 그려진 부채를 든 여인과 아까 저희가 봤던 마네의 그림이 상당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느낌이 비슷하죠. 200년 이상의 시간차가 있는데 이렇게 비슷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실제로 마네가 굉장히 좋아하고 자신의 스승이라고 생각했던 화가가 벨라스케스입니다. 벨라스케스 이야기를 하자면 또 이렇게 한정없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계속 해주셔도 됩니다. 네,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그림이 바로 이 거울을 보는 비너스죠. 이 그림은 여성의 누드, 비너스라는 주장을 하면서 여성의 누드를 1500년대부터 이미 화가들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베네치아의 화가 조르조네가 이미 1510년에 잠자는 비너스라는 이름으로 여성의 누드를 그렸거든요. 그러니까 누드라는 걸 그리고 싶다는 거예요. 젊은 여성의 몸이 가지고 있는 관능과 비례와 아름다움을 그리고 그 그림을 볼 사람들은 남성이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여성을 소유하고 싶다라는 느낌으로 이 누드화를. 그러니까 굉장히 전근대적인 장르가 누드화입니다.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이 완전히 불평등했던 시기에 존재할 수 있었던 그림이 누드화인데 아무튼 1500년대부터 이탈리아에서는 누드화가 그려졌지만 벨라스케스가 활동했던 스페인은 누드화를 그리는 것도 누드화를 소장하는 것도 종교 재판에 처해지는 중죄였습니다. 그래서 벨라스케스는 누드화를 스페인에서 그리지 못하고 로마에 유학 왔을 때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벨라스케스가 펠리페 4세에게 얼마나 총애를 받았냐면 1630년에 처음 로마 유학을 가서 2년 동안 있었고 또 1647년에 또 로마 유학을 가서 4년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유학을 2번이나 간 거죠. 그 정도로 왕의 총애를 받았는데 2번째로 갔을 때 그려진 그림이 바로 이 거울을 보는 비너스이고 영국 런던의 내셔널 갤러리에 있는데 맞아요. 네, 여기서도 네. 우리는 아까 저희가 시녀들에서 보았던 그림에서 화가가 제시한 예술적 환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몸을 보면 뒷모습이지만 절세 미인일 게 확실해요. 네. 너무너무 각선미도 화려하고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머리를 싹 틀어올리고 원래 그림의 제목이 화장하는 비너스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을 마친 비너스가 거울을 보면서 자기의 미모에 만족하는 그런 그림이고 그런 그림을 루벤스나 티치아노 같은 그 전의 화가들도 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인데 여기서 우리는 비너스의 얼굴이 거울에 비치는데 1번 일단 잘 안 보입니다. 얼굴이 잘 안 보이죠. 근데 2번 자세히 보면 볼수록 그 얼굴이 어떤 수심에 쌓여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절세 미인 같지가 않아요. 그죠. 뭔가 우울해 보이는 얼굴입니다. 네. 잘 안 보이는데 아무튼 우울해 보이는 얼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 그림에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면서 대체 이 그림 속의 여성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작품의 제목이 비너스지만 그림에 등장하는 여성은 그냥 현실의 여성, 실제 여성일 것 같아요. 여기서 이 그림에서 뒤에 있는 커튼이나 여성이 깔고 있는 그 푸른 천, 이 푸른 천이 여성의 피부를 더 하얗게 보이게 하죠. 이런 푸른 천이 깔려 있는 침대나 모두 여염집 같은 느낌을 줘요. 유일하게 이 그림에서 비현실적인 요소는 큐피드입니다. 날개가 있는 큐피드인데 큐피드가 거울을 들고 있죠. 그런데 그가 들고 있는 거울에 지금 자세히 보시면 분홍빛 리본이 감겨 있습니다. 이 분홍빛 리본이 화가가 우리에게 주는 힌트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분홍빛이라는 색깔은 무슨 감정을 떠올리게 하나요? 약간 에로스죠. 연정이잖아요. 연정. 그렇다면 그녀가 이렇게 절세 미인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수심에 쌓여 있는 이유는 그녀는 지금 사랑에 빠져 있고 그 사랑이 그녀의 마음속에 이렇게 불안과 근심을 갖다 주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 사랑도 지금 축복받거나 굉장히 정상적인 사랑은 아닌 듯해요. 이 그림의 모델은 벨라스케스의 정부였습니다. 로마에서 4년이나 원래 늦어도 3년 안에 돌아오라고 했는데 4년이나 머문 이유는 벨라스케스가 로마에 가서 애인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 그림을 끝으로 헤어진 건 아닐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자신과 함께 할 수 없는 이 애인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사실 이 젊은 남녀의 몸은 굉장히 아름답고 그 아름다움을 화가들은 그림으로 그리려는 욕망이 있었는데 이 여성 누드를 그리는 것이 당시 스페인에서 너무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뒷모습밖에 못 그린 것 같고 이 앞모습, 남성의 앞모습을 그린 그림으로는 이 그림이 있는데 사실 이 그림을 이렇게 해석하면 대단히 불경스러울 수 있으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라는 주제를 빌려서 젊은 남성의 몸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그리려는 벨라스케스의 욕망이 실현된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해야만 젊은 남성의 누드 육체를 그릴 수 있는 게 당시의 스페인이었군요. 네. 사실 그림에서 뒷 부분은 모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쌓여 있고 십자가조차도 전체를 다 안 그렸지 않습니까? 그림에 가득 남성의 몸을 그렸는데 옆구리에 찔린 창에 찔린 상처 정도를 제외하고는 예수는 지금 고요히 묵상에 잠겨 있는 것 같아요.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예수가 아니라 오히려 어떤 자신만의 세계에 잠겨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젊은 남성의 몸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종교를 하는 주제를 빌려서 벨라스케스가 은밀히 그리고 싶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감히 상상을 해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공감이 됩니다. 돌을 던지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이 그림을 프라도에서 볼 때마다 정말로 몸이라는 육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화가가 그리려는 욕망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그린 화가도 셀 수 없이 많고 또 그 작품도 세계 유수의 박물관에 가면 꼭 몇 점씩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아주 성화, 그러니까 저 그림을 보고 확 종교적인 뭐 이런 분위기에 심취하기보다는 예수도 사실은 당시에 그냥
젊은 남성이었고 젊고 아름다운 그쵸? 남자로 그런 보고 생각이 싶었던 것 같아요. 들게 하게 네. 하는 그림이네요. 그렇죠. 젊음이라는 건 아무튼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벨라스케스를 마지막으로 정말로 스페인의 황금 시대는 완전히 가게 되죠. 그리고 200년 후에 이 벨라스케스를 존경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벨라스케스를 흉내내려고 했으나 예. 벨라스케스가 그린 영광과 우아함 대신 환멸만 그린 화가가 바로 고야입니다. 고야죠. 예. 지금 아까 이 그림을 보고 고야가 자기가 존경했던 선배화가 벨라스케스의 그림을 보고 고야가 그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술 한번 보세요. 왜 제가 고야의 그림에는 환멸만 남아있다라고 표현했는지 아마 이 두 그림의 차이를 보시면 본능적으로 다들 느끼실 겁니다. 고야의 이제 유명한 그림이 이제 이 옷 벗은 마하와 옷 정말 유명한 입은 그림이죠. 마하인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1800년대까지도 누드화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종교 재판에 넘어갈 수 있는 죄였기 때문에 일단 옷 벗은 마하를 먼저 그리고 옷 입은 마하를 다시 그려서 이 옷 입은 마하를 옷 벗은 마하 위에다 걸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손님이 올 때만 이 옷 벗은 마하를 보여주었다고 해요. 예. 이 그림을 고야에게 그리게 한 인물은 당시 스페인의 왕비의 정부였고 실권자인 마누엘 고도이입니다. 그림의 주인공은 마누엘 고도이의 정부였던 페피타 투토라는 여성이었는데 이 고야의 그림이 정말로 소름 끼치게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이 많은 화가들이 사실 어느 정도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고야가 특히 그림의 인물의 초상을 그릴 때 인물의 얼굴뿐만이 아니라 인물의 영혼도 그릴 수 있는 인물이라 그런 화가였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지금 이 마누엘 고도의 초상을 한번 보시면 딱 봐도 탐욕스러운 인물이다 라는 느낌이 탁 들죠. 권력지향적. 예, 권력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인물이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카를로스 4세 일가의 초상인데 무능해 보이는 왕, 오만한 왕비, 그리고 모두가 인형 눈알 같은 그 어떤 용기도 의지도 보이지 않는 왕가의 식구들. 이 그림을 그릴 때 이 그림은 시녀들에 대한 고야 나름의 존경의 표시였어요. 지금 뒤에 보시면 그림을 그리는 캔버스와 화가가 보이지 않습니까? 아주 희미하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뒤로 자기의 모습을 밀어 넣었다는 것은 고야가 정말로 화가로서 겸손하게 이 그림을 그린 겁니다. 한마디로 풍자의 의도는 조금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에 당시 무능한 왕족들의 영혼이 다 비쳐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을 물리친 웰링턴 공의 조상도 고야가 그렸는데 딱 봐도 고집불통의 융통성 없는 얼굴입니다. 자, 이 지금 제가 세 장의 그림, 마누엘 고도이, 그 다음에 카를로스 4세, 웰링턴 공의 조상을 고야의 작품을 차례로 보여드렸는데 이 세 명 중에 한 명만 이게 왜 이렇게 그렸냐 안 받겠다라고 화를 낸 인물이 있었습니다. 네. 누구였을까요? 고도인가요? 웰링턴 공입니다. 오. 그러니까 승자는 확실히 그가 역사에서 승자로 남을 만한 네. 자격이 있다는 거죠. 예. 그 정도의 통찰력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잘생기건 잘생기지 않았건 늙었건 젊었건 간에 겉모습 뒤에 숨어있는 어떤 영혼의 빈곤함이나 비루함이나 아니면은 그런 비열함 같은 것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인물이 고야였습니다.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모두가 그렇게 그려준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로 착한 사람은 착하게 그렸어요. 당시에 20살밖에 되지 않았던 허약한 친촌 백작 부인의 초상인데 딱 봐도 허약한 인물이지만 착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고야는 정말로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인물의 영혼이 그려지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특이한 화가였고 심지어는 고야 본인의 얼굴도 이렇게 탐욕스럽게 그렸습니다. 실제로 고야는 대단히 욕심이 많은 욕망이 굉장히 강한 인물이었고 궁정화가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한 인물이었습니다. 고야의 좌우명이 무엇인가 하면 돈의 중요성을 기억하라 였답니다. 그래요? 화가인데? 네. 맞는 말인 거. 그는 실제로 궁정화가로서 모든 영예를 다 누리고 수석 궁정화가가 됐어요. 그런데 매독에 감염되어서 이제 귀가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년에 마드리드 교회 외딴집에 은둔하게 되는데 그 외딴집의 벽에 미친 듯이 그리는 그림이 바로 이 검은 그림들이라고 불리는 그림들입니다. 이런 그림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저게 마녀 말년의 고야가 그린 네, 건가요? 70대가 다 되어서 자기가 이 그림을 그리기 직전에 죽을 만큼 심각한 열병을 앓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리고 나서 미친 듯이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저건 이제 궁정에서 나왔을 때죠. 네, 자기의 집 벽에 그린 그림입니다. 고야 생전에는 공개되지 않은 그림들이에요. 지금 마녀의 연회에 참가하고 있는 모든 것이 혼이 다 빠져나간 듯한 그런 여자들의 모습이나 아니면은 그리스 신화에서 자식을 잡아먹는 사투르누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거인 크로노스가 자식들을 다 낳자마자 다 삼켜버리니까 마지막 자식인 제우스를 먹으려고 할 때 레아가 돌을 주어서 그 돌을 크로노스가 삼키고 제우스는 살아남고 나중에 크로노스의 배를 갈라서 자신의 그 형과 누나들을 꺼냈다는 이야기가 고대 그리스 신화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인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나중에 배를 갈라서 꺼내려고 하면 꿀꺽 삼켜야지 이런 식으로 뜯어먹으면 나중에 배를 갈라도 못 꺼내지 않습니까? 지금 팔과 얼굴을 다 뜯어먹고 나머지를 뜯어먹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어찌 보면 어떤 성적인 폭력을 보여준 것 같기도 하고 이 그림이 고야 방에 그 고야 집에 식탁 있는 식당에 그려져 있던 그림입니다. 식당에서 이런 그림을 보면서 밥을 먹은 거예요. 아니면은 이렇게 스프를 먹는 노인 옆에 시신이 있는데도 그걸 나 몰라라 하면서 탐욕스럽게 만족스러운 얼굴로 스프를 먹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자신의 죽음이 이렇게 임박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희희낙낙하면서 음식을 먹고 있는 노인 같기도 하고 전부 21점? 20점 정도의 이 검은 그림들이 고야가 사망한 후에야 발견되어서 지금 현재 프라도 미술관에 순서대로 다 재배치돼 있습니다. 어찌 보면 프라도 미술관에서 가장 강렬한 그런 방이기도 하고 제가 이 그림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스페인 사람들은 돈키호테 이후로 어느 순간 현실에서 환상을 보는 것을 당연시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엘 그레코의 그림들에서도 그런 경향이 보이죠. 현실과 환상은 어찌 보면 그 척박하고 괴롭고 불안과 굶주림과 체포와 화형의 위협 속에서 살아야 했던 스페인 사람들에게 어떤 어찌 보면 종교적인 환상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무서운 악몽이기도 한 그런 환상은 예사로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인이 영광의 저편으로 저문 후에 그러니까 스페인이라는 국가가 한참 쇠약해진 후에야 궁정화가로 일했던 고야의 그림 속에서는 영광의 뒤에 보였던 짙은 환멸이 환상으로 그려진 것이죠. 이것이 스페인이라는 국가의 역사와 문화와 예술의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그 어떤 유럽에서도 이런 현상은 보이지 않죠. 그것이 스페인의 매력이고 동시에 어떤 스페인이라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긴 어둠과 그늘의 실체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번에도 스페인의 안달루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물론 이제 2편에서는 안달루시아뿐만 아니라 스페인을 대표하는 그 벨라스케스와 고야의 그림들이 갖고 있는 스토리와 의미도 함께 스페인이라는 독특한 유럽 그리고 유럽이 아닌 듯하지만 어쩌면 유럽의 흥망성쇠를 그 국가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닌가. 지금이 미국에 비해서 굉장히 존재감이 없는 유럽이 될 줄이야 사실 100년 전, 200년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데 그 역사, 유럽의 역사에 어떻게 보면 한 단면이 스페인의 그리고 안달루시아의 흥망성쇠에도 그렇게 그려져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글쎄요. 비엔나에도 가고 싶지만 저도 안달루시아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강력 추천합니다. 네, 예. 그래서 가서 프라도 미술관에 있는 저 그림들을 꼭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런 날이 여러분과 저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희망을 가져주시고요. 저희는 그러면 다음번 예고를 좀 하고 갈까요? 네, 김프로님이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랑스 파리 그 북부의 그 바다 노르망디가 네. 있고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모네의 그림들이 탄생한 노르망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진주와 같은
도시 베네치아가 있습니다. 네. 베네치아가 있고 그리고 또 튤립과 렘브란트와 고흐의 그 도시인 암스테르담이 있습니다. 네. 어디를 먼저 갈까요? 암스테르담을 한번 가볼까요? 좋습니다. 예. 암스테르담, 네덜란드는 나라는 사실은 굉장히 실용적인 나라고 또 척박한 땅을 일군 유태인의 나라기도 한데 암스테르담엔 또 어떤 예술의 또 미술의 스토리가 있는지 다음번 예고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여러분 모시고 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전원경 교수님과의 시간을 여기서 이렇게 마감을 할게요. 여러분 너무 좋은 컨텐츠잖아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면 우리 전 교수님이 훨씬 더 좋은 자극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번 암스테르담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튤립 이야기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다음번 아트앤드시티에서 여러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마이야 왕조가 아바스 왕조에게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마이야 왕조에 패배한 이슬람 전사들이 단숨에 배를 타고 이베리아 반도까지 넘어간 거예요. 이베리아 반도는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이 사막의 전사들에게 지게 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침략자들이 그냥 순식간에 들어닥친 거네요. 네, 만의 그 스페니시 싱어라는 그림을 저는 처음 봤거든요. 네. 기타만 없으면 지금 뉴욕 뒷골목에서 힙합을 하는 그런 비보이 같은 느낌이 있어요. 과거나 지금이나 어떤 인간의 삶의 섭리, 어떤 인간성, 그러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 그런 것들은 네. 오히려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네.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그림의 매력인 것 같아요. 예. 저 얼굴에는 뭐 주범이나 뭐 이런 거에 얽매이지 않은 정말 자유로움이 있네요. 네,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저희 3프로TV의 컨텐츠를 늘 성원해 주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대충 아시죠? 예, 런던을 거쳐서 파리, 로마, 뉴욕 그리고 비엔나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예술가들의 삶과 그 도시에 정말 우리가 잘 몰랐던 얘기들까지 정말 흥미진진하게 세계 일주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종사이버대학의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 어디로 모실 거냐면요. 유럽에서 정말 유럽 같지 않은 나라, 그 나라 안에서도 더 유럽 같지 않은 색채와 예술이 있는 그 지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페인의 안달루시아로 모시고 갈 세종사이버대학의 전원경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날이 많이 따뜻해지긴 했는데 네. 그래도 우리는 아직까지는 겨울인데 지금까지 다녀본 도시들은 대부분 겨울이 서울만큼 추운 데예요. 뉴욕도 네, 춥고 그렇네요. 비엔나도 네. 춥고 그죠? 런던, 파리도 춥고 로마도 겨울엔 추운데 조금은 옷을 제가 지금 입은 것처럼 가볍게 입어도 될 만한 동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인데 오늘은 스페인 안달루시아로 가보신다고요? 네, 이 유럽 지도를 딱 보면 네. 제일 밑에 있는 국가들이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이쪽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밑에 있는 네. 아프리카와 그렇게 더 멀지 가까운. 않은 네. 그런 국가가 스페인입니다. 예. 그래서 이 유럽 사람들에게도 스페인이라는 데는 조금 자기들과는 좀 다른, 우리와는 좀 달라, 예. 좀 이질적이야라는 생각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예. 같아요. 또 그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도 피레네를 넘으면 참도 거짓이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이 피레네가 프랑스와 스페인 사이에 국경이죠, 있는 거의. 자연적인 국경을 예. 이루는 산맥이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스페인이라는 약간은 이질적인 뭔가 유럽에서도 이국적인 이 국가에서도 가장 밑이 바로 이 안달루시아입니다. 그렇죠. 예, 이 스페인 예. 지도를 보시면 이 여러 개의 이제 우리나라 주처럼 우리나라 이게 도처럼 여러 예. 가지의 주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맨 밑에 있는 이 초록색 이 부분이 안달루시아거든요. 여기서 사실 배를 타고 조금만 가면 그러니까요. 아프리카를 갈 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일치기로 사실 아프리카를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저도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뭐
이 페리 같은 게 왔다 갔다 했는데 네, 정말 네, 네. 금방 예. 예.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랑 가깝다는 것 때문에 네. 이렇게 스페인이 우리에게 아니면 유럽 사람들에게도 낯설게 느껴지나라는 네.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이제 스페인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스페인은 유럽에서 유일하게 이제 이슬람이 지배했던 곳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뭔가 좀 특이하게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스페인의 많은 건물들 중에는 이슬람이 세웠던 건물들 또는 이슬람의 영향을 받았던 건물들이 있는데 예. 그런 건물들이 가장 많은 곳이 안달루시아입니다. 저희가 그냥 그 기타 치시는 분들은 기타 교본 항상 배웠던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그게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아람브라 궁이 그라나다에 있고 예. 그 그라나다가 오랫동안 뭐 예를 들면 론다라던가 그렇죠. 뭐 코르도바 같은 도시들과 함께 네. 오랫동안 이슬람 그 국가의 수도였던 곳이라서 네. 많은 이슬람 건물들이 남아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아람브라 같은 경우는 꼭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셔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아람브라는 우리나라 경복궁이랑 좀 비슷하게 하나의 단일 궁이 아니라 예. 여러 개의 건물이 또 여러 개의 정원과 함께 중첩되어 있는 구조인데 예. 그 핵심 궁은 예약을 해서 하루에 몇 명 이렇게 제한된 숫자만 들어가요. 그래서 그 숫자를 넘어가면은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군요. 거의 한 2-3달 전에 예약을 하셔야 들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렇게 들이밀면 안 되는 안 거군요.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당일날 뭐 가서 해봐야지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이 안달루시아의 지역적인 특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그 창 밑을 보면 프랑스에서 스페인으로 넘어갈 때를 보면 스페인을 넘어가면 갑자기 땅이 빨개지기 시작합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건조한 기후라는 그렇군요. 얘기죠. 네, 건조하고 비가 잘 오지 않고 네. 그중에서도 가장 건조하고 비가 잘 오지 않는 곳이 이 안달루시아예요. 겨울 평균 기온이 10도 정도입니다. 지금 좋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한번 스페인을 갔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지금 한 10년 전 이야기긴 하지만 내 식구가 일주일 동안 가는데 비행기와 숙소를 다 포함해서 200만 원이었어요. 어디를 가셨는데요? 안달루시아요. 안달루시아. 예, 안달루시아. 사실은 저도 영국에 있을 때 가족 여행으로 정말 저렴하게 간 데가 스페인인데 저는 스페인 본토도 아니고요. 왜 이쪽에 보면 대서양 쪽에 섬들이 있잖아요. 테네리페. 네, 거기에 마요카라는 섬이 있어요. 마요르카 있죠. 거길 갔던 네. 거기도 굉장히 저렴했던 그런 뭐 테네리페 같은 그런 섬도 아프리카 쪽에 있는 스페인령의 섬도 저렴하고 이 안달루시아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정도 돈이지만 내 식구가 일주일 동안 너무 재미있게 놀다 온 기억이 나고 10월인데 수영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영국인들에게는 스페인이 너무나도 싸고 또 영국에는 볼 수 없는 사시사철 햇볕을 볼 수 있고 음식도 비교적 자기네들 사실 영국 사람들에게는 어디를 가도 다 맛있기 때문에 사람이 무슨 음식 탓을 하겠어요. 음식도 뭐 훌륭하고 너무너무 좋은 휴양지인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여름의 휴양 도시를 선정할 때 영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데가 이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라서 이 안달루시아가 사실 GDP의 많은 부분을 그 관광으로 벌어들인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영국인들이 2주일씩 여름 휴가를 떠나는 것이 보편화되면서 그렇죠. 유럽에서 스페인에 가서 2주일씩 머물다가 오는 그런 빈도가 늘어나면서 영국의 같은 비율로 피부암 환자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영국 사람들이 피부가 좀 약한 편이죠. 예, 피부가 너무 약하고 평생 그렇게 강한 햇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2주일 정도의 이 안달루시아 햇빛만 가지고도 피부암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강렬한 햇빛이 있는 곳이 안달루시아입니다. 코스타델솔, 태양의 해변이라고 불리잖아요. 기억이 그래서 납니다. 그렇게 비가 일단 적고 날씨가 덥거나 온화하고 사시사철 늘 햇빛을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관광지로는 너무너무 좋지만 그리고 또 지금 뭐 보여드리는 이런 론다 같은 특이한 어떤 지형 이렇게 절벽 위의 마을과 어떤 요새 같은 마을이 있는 이런 특이한 곳도 볼 수 있고 너무너무 좋기는 한데 이런 관광지로 너무너무 좋은 지리적 여건이 여기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좋을 수가 없었겠죠. 그렇겠네. 왜냐하면 먹을 것이 아니니까. 그렇겠죠. 예.
이 빨간 지형, 네. 그러니까 키가 높은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네. 물이 없는 이런 지형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는 것들이 뭐 올리브라던가 네.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올리브를 먹고 올리브를 주식으로 살 수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죠. 예, 지금 네. 제가 이 하엔의 올리브 농장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척박해 보여요. 예, 네. 가도 지금 큰 나무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곡식으로 쓸 나무가 없고 다 이렇게 관목들이 땅에 덤불들이 땅에 딱딱딱딱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곳이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 안달루시아 지역이 굉장히 척박한 살기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예, 또 네. 과거에 또 스페인이 또 프랑코의 군사 정권 네. 시절에는 외국인들에게 이제 그 입국을 거의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여기가 못 살던 어렵던 지역이었으나 지금은 이제 관광으로 예, 유럽에서 가장 유럽인들이 좋아하는 관광지로 떠오른 그런 곳이죠. 정말 오래된 얘기긴 한데 정말 유학생 교수님도 저 어려울 때 IMF 때 영국에 계셨지만 저도 그랬는데 그 이제 영국에 보면 이렇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행사들이 이렇게 네, 보면 우리 부동산에 보면 이 16절째 이렇게 A4지 맞아요. 붙여놓듯이 예, 무슨 그때 얘기인지 알아요. 다 왔던 게 코스타 델솔 네. 뭐 예를 들면 250파운드 네, 네, 왕복 네, 뭐 네. 이런 거 맞아요, 붙어 있었던 맞아요. 기억이 많이 예, 나요. 예. 그렇게 별 2개짜리 호텔, 저도 막 그렇게 그러니까. 별 2개짜리 호텔에 많이 갔었는데 그 더운데 에어컨도 없고 문을 열면 바깥에서 막 오토바이 다니고 막 이런 그런 이탈리아 휴양지도 가고 뭐 그러니까요. 이렇게 스페인 휴양지도 가고 그랬던 경험이 아마 가난한 유학생들한테 많을 그러니까요. 거예요. 얼마나 가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못 갔죠. 그때 그렇게 갔던 휴양지들이 지금은 뭐 굉장히 고급한 그런 휴양지들이 되어 있죠. 예. 이 안달루시아가 사실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제가 또 지도를 보여드려서 굉장히 죄송한데 좋아해요. 걱정하지 마시고. 예, 지도를 보여서 굉장히 죄송한데 이 안달루시아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페인은 유럽에서 유일하게 이슬람의 지배를 그렇죠. 받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 이슬람의 지배의 역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잠깐 이슬람이 왔다 갔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그 역사가 길어요. 네. 예. 서기 711년부터 서기 1492년까지. 와, 예. 700년? 예. 거의 800년이죠. 800년. 우리나라로 따지면 통일 신라 시대부터 조선 초기까지. 그러니까 그 역사가 생각보다 굉장히 그러네요. 길고 유구합니다. 예. 그러면 왜 이슬람은 유럽에서 유일하게 스페인으로 들어갔는가? 예. 지금 이 지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 이 부분이 사우디아라비아, 그렇죠. 그 메카가 있는 예. 그러니까 이슬람이 발흥한 지역입니다. 종주국이라고 네. 하죠. 서기 632년에 그 이슬람의 창시자인 모하메드 또는 무함마드가 사망하죠. 예. 그리고 나서 이슬람의 이 사막의 전사들, 이슬람의 전사들은 중동이라는 땅이 농사가 되지 않는 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나은 지역을 찾기 위해서 이 동쪽으로도 가고 서쪽으로도 가고 네. 궁극적으로는 유럽으로 가려고 합니다. 예. 근데 다 실패해요. 음. 왜냐하면 동쪽으로 가려고 했더니 페르시아를 넘어서 파미르 고원을 넘어가야 음. 중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 파미르 고원은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람이 살기 어려운 척박한 그렇죠. 땅이기 때문에 네. 넘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좋아. 그러면 유럽으로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이슬람에게도 이제 고대 로마, 과거의 로마 제국은 뭔가 자신들이 차지해야 될 타이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디로 넘어가려고 하면 오늘날의 이제 터키를 지나서 네. 과거의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렸던 동로마 제국, 비잔티움 제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예. 이 콘스탄티노플, 오늘날의 이스탄불을 넘어가지 못해요. 왜 넘어가지 못하나 하면 이스탄불을 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스탄불은 삼면이 바다로 그렇죠. 면에 있습니다. 한쪽 면만 이렇게 유럽에 닿아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네. 해군역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당시에 이 서기 7세기, 8세기의 비잔티움 제국의 해군은 전설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불. 그릭 네. 파이어를 가지고 예. 있었고 그것은 지금까지도 그 제작 방법이 비밀에 쌓여 있는 일종의 액상 수지 화약이었어요. 예. 그리스의 불이라는 알 수 없는 화약과도 같은 예. 그런 액상 물질을 포로 쏘면 상대방의 그
배에 그 그리스의 불이 닿으면서 불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오늘날로 보면 핵무기네요, 핵무기 거의. 예, 거의 네. 아마도 석유 같은 전술핵 것들, 같은. 예, 석유나 이런 액상 뭐 이런 것들 섞어서 만든 그런 무기였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배로는 이 동로마 해군을 이길 수가 없고 그러면은 육로로 가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는 콘스탄티노플의 육로에는 삼중 성벽이 져져 있었습니다. 이 삼중 성벽을 뚫은 것은 나중에 1400년대가 되어서 1453년에 네. 되어서야 오스만 투르크가 초롱성. 그 삼중 성벽을 대포를 쏴서 무너뜨리거든요. 그러니까 대포가 없는 상태에서 이슬람 전사들은 그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자, 그럼 동진도 실패, 서진도 실패 어떻게 했나 하면 북아프리카로 넘어갔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집트, 오늘날의 리비아, 네. 모로코, 알제리 쪽을 넘어가죠. 이렇게 넘어가서 서기 711년에 이 지점까지 오늘날의 탕헤르 지점까지 와서 배를 타고 안달루시아로 넘어갑니다. 지금도 저기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배가. 네. 이 중동 쪽에서 그 당시에 이제 권력 다툼이 벌어졌는데 네. 다마스커스에서 우마이야 왕조가 아바스 왕조에게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마이야 왕조에 패배한 이슬람 전사들이 이렇게 북아프리카를 돌아서 단숨에 배를 타고 이베리아 반도까지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이베리아 반도는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이 사막의 전사들에게 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순식간에 이베리아 반도는 거의 전부가 전혀 예상치 이슬람의 못한 침략자들이 그냥 순식간에 들어닥친 거네요. 네, 이슬람의 손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때 우마이야 왕조가 이 이베리아 반도에 건설한 이슬람 국가의 이름이 알 안달루스입니다. 여기서 이제 안달루시아라는 지명이 나온 것이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스페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는 가장 큰 특징은 이질성과 복합성입니다.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뭐 이렇게 스페인 가는 이런 TV 프로그램을 봐도 안달루시아 가면 세비야 같은 데서 꼭 그 출연진들이 보러 가는 것이 플라멩코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왠지 우리가 스페인에 가도 꼭 봐야 될 것 같고 진짜 그야말로 스페인의 영혼 같은 이 춤이 그 안달루시아 문화의 복합성을 잘 보여주는 춤입니다. 저게 그러면 이슬람 그 베이스를 갖고 있는 춤이라고 봐야 될 수도 있겠네요. 이슬람과 안달루시아 그 스페인 남부의 토속 민속 리듬과 그다음에 아프리카에서 건너온 집시 문화와 이런 것들이 다 섞여서 만들어진 그렇군요. 춤과 노래죠. 복합성이군요. 네. 우리가 흔히 플라멩코라고 하면 춤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플라멩코에서 중요한 것은 노래입니다. 기타를 치는 가수가 칸테라는 노래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 노래가 막 어느 정도 흥이 올라가면 딱 플라멩코 댄서가 붉은 옷을 입은 댄서가 나와서 손과 발을 현란하게 움직이면서 막 춤을 추는데 그때 그 춤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댄서가 탁 손을 올리면서 올레라고 소리치지 않습니까? 네. 그 올레의 어원이 알라에서 왔다라는 설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플라멩코라는 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들이 섞여서 예를 들면 기타라는 악기는 아마도 이 우마이야 왕조에서 건너온 이슬람 문화에서 만들어진 악기로 짐작됩니다. 지금도 사실 스페인으로 마드리드 음악원 왕립음악원으로 기타를 전공하려고 가는 유학생들이 많잖아요. 예.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스페인이 기타 종주국이라는 이야기인데 결국 그 스페인이 기타 종주국이 된 것을 보면 이 이슬람이 지배했던 역사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 어렸을 때 기타는 다 세고비아 기타였어요. 예, 그 세고비아라는 이름이 스페인에서 온 이름이기도 하고 또 세고비아라는 유명한 기타리스트가 있기도 했고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양한 문화들이 섞여 있는 것이 스페인의 문화였기 때문에 19세기부터 이 스페인 문화는 특히 인근에 있는 프랑스 화가들을 매혹시켰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작가나 프랑스의 화가들이 이 스페인의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거나 소설을 쓴 것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은 그 인상파를 막 열어젖힌 마네 같은 경우는 에드와르 마네 같은 경우는 이 1860년에 이 스페인 무용단이
이 파리에 와서 공연하는 것을 보고 예. 이런 스페니시 싱어 그러니까 플라멩고에서 기타를 치면서 칸테를 부르는 가수의 모습도 그리고 그다음에 스페인 댄서의 모습도 그렸습니다. 두 그림이 이제 당시에 특히 낭만파 시인들 테오필 고티에가 이 스페니시 싱어라는 그림을 보고 마치 시인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 이 발렌시아의 롤라라는 그림도 도도한 귀부인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마네가 이때 당시 이제 스페인 댄서들의 공연과 그 다음에 또 춤을 보고 매혹돼서 나중에 스페인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뭐 투상도 그리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이 당시에 이제 메리메라는 작가가 이 스페인 남부 세비야의 담배 공장 여직공을 그 주인공으로 삼은 카르멘이라는 그렇죠. 소설을 써서 나중에 역시 프랑스 작곡가인 조르주 비제가 그렇죠. 그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필생의 걸작인 오페라 카르멘을 작곡을 하죠. 그 1875년에 파리 오페라 코미그에서 초연이 됐는데 거기서 유명한 하바네라라는 아리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바네라를 부를 때 카르멘이 이 플라멩코를 추면서 부르는 거예요. 플라멩코를 추면서 사랑은 들에 사는 새처럼 자유로워서 길들일 수도 잡을 수도 없다네 라고 부르면서 순진한 병사 도노세를 유혹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면이 이제 메조소프라노들에게는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러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도전적인 어려운 장면입니다. 불세출의 소프라노인 마리아 칼라스가 이 카르멘 녹음을 남겼지만 무대에서 카르멘을 한 번도 연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가요? 왜냐하면 그 카르멘을 연기하려면 이 플라멩코를 춰야 되는데 그러면은 치마를 들어 올려서 자기의 다리와 발목을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다리가 예쁘지 않다. 발목에 살이 많다라는 이유로 끝내 이제 그 마리아 칼라스가 카르멘을 무대에서 공연하는 것은 거부했다라는 그런 뒷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떤 스페인이 가지고 있는 요소들이 특히 이 안달루시아가 가지고 있는 요소들이 19세기 낭만주의가 팽배하던 시대에 매력적으로 보였다. 그런데 만에 그 스페니시 싱어라는 그림을 저는 처음 봤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 글쎄요, 그냥 기타만 없으면 지금 뉴욕 뒷골목에서 힙합을 하는 그런 비보이 같은 느낌이 있어요.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네, 그러니까 1860년도 작품이고 지금 2024년이니까 엄청난 기간의 격차가 있는데도 별로 그렇게 옛날 고리타분한 그림이네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드네요. 인간성의 본질이라는 것이 그림에 보여질 때는 어떤 시간과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과 큰 상관이 없이 특히 뭐 사랑이라던가 정열이라던가 자유라던가 예술이라던가, 갈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보여질 때 그 그림 속에 등장했던 인물이 1800년대 인물이건 1500년대 인물이건 우리에게 와닿는 것 같고 저 얼굴에는 뭐 규범이나 뭐 이런 거에 얽매이지 않은 정말 자유로움이 있네요. 예, 그래서 예술 특히 그림의 큰 매력이 이렇게 과거로 들어가는 창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림을 보면서 과거나 지금이나 어떤 인간의 삶의 섭리, 어떤 인간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 그런 것들은 오히려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그림의 매력인 것 같아요. 예, 특히 마네의 그림은 마네 본인이 굉장히 자유분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자기의 성향이 그림에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이 춤추는 댄서들 그림 중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림이 이 엘 할레오라는 존 싱어 사전트의 그림인데 저희가 이제 뉴욕 이야기할 때 마담 X의 조상으로 큰 스캔들을 일으키고 파리에서 런던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 화가가 그런 스캔들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을 때 1882년에 이 그림을 그려서 프랑스 살롱전에 입선했습니다. 이 그림의 가로가 350cm, 세로가 270cm,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그림이에요. 큰 그림이네요. 예. 근데 그림을 그릴 때 사전트가 20대였고 20대 후반이었고 이 화가의 재능, 역량을 저는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림이 굉장히 화려해 보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사실 이 끝에서 환호하고 있는 댄서들을 제외하면 이 부분만 딱 잘라내면 이 그림에서 사용된 색깔은 3가지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네. 흑백이죠.
흑백인데도 그림이 대단히 화려하면서 그러네요. 역동적이잖아요. 뭔가 조명이 네. 저 오른쪽 귀퉁이 끝에서 조명이 이렇게 쫙 이렇게 퍼지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역시 좀 김프로님의 또 시각에 제가 아니, 또 저는 다시 보면서 한번 그냥 감탄. 느낌. 조명이 지금 바닥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바닥에 등불이 놓여져 있는 네. 거예요. 그죠? 네. 이쯤에 조명이 놓여져 있을 그러니까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명이 놓여져 있고 그 조명을 램프불입니다. 네. 그래서 그 조명을 받아서 이 댄서의 스커트가 환하게 빛나고 네. 있죠. 그리고 댄서의 동작이 흰 벽에 크게 저희 일렁거리고 있는 그림자군요. 겁니다. 예. 예. 이렇게 바닥에 조명이 있기 때문에 댄서의 음. 그림자가 벽에 커다랗게 보이겠죠. 댄서는 어디서 어디로 전진하고 있습니까? 댄서는 지금 왼편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편으로 예. 춤을 추면서 앞으로 전진하고 그렇죠. 있죠. 그녀가 이렇게 춤을 추면서 다가오니까 그녀의 모습이 점점 자기에게 다가오니까 여기에 있는 플라멩코 댄서들이 열광적으로 환영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지금 칸테를 부르고 있는 가수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열중하고 있네요. 네. 그야말로 스페인이 가지고 있는 이 안달루시아가 가지고 있는 정열을 너무 잘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이 그림을 이제 습작을 여러 번 거의 1년 동안 습작을 그리다가 정작 이 그림을 그릴 때는 거의 단숨에 그렸다고 해요. 이렇게 네. 큰 그림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마네, 모네, 르누아르 같은 화가들보다는 좀 덜 알려졌지만 이 사전트라는 화가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재능, 그림에 대한 감각 이런 그렇군요. 것들이 보이는 것이고 그 영감을 플라멩코 댄서들이 화가에게 준 것이죠. 여러분 사전트라는 화가를 조금 더 소개받고 싶으면요. 우리 전홍경 교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 아트 앤 더 시티 뉴욕 편을 꼭 보시면 훨씬 더 재미있는 스토리가 거기에 숨겨져 있으니까 꼭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승승장구하다가 마담 엑스로 그러니까. 철퇴를 맞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 다시 이제 안달루시아 이야기로 넘어가면 이렇게 해서 이 안달루시아는 서기 1000년 정도에 죄송합니다. 서기 1000년 정도에 또 거의 이슬람 세력이 다 지배하고 그러네요.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네. 지금 그림의 초록색이 이슬람의 영토이고 이 위가 이제 기독교국의 영토입니다. 네. 여기에 지금 산티아고가 보이잖아요. 네. 예,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가 보이는데 네. 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가 사실 카톨릭의 3대 성지로 지정된 것은 이 이베리아 반도가 이슬람 세력권이기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예. 예, 카톨릭의 3대 성지가 이 당시에 이제 당연히 예루살렘, 예. 그다음에 성 베드로 대성당이 있는 베드로의 무덤이 있는 로마. 그리고 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거든요. 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가 3대 성지인 이유는 예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의 유해가 묻혀 그렇죠. 있다. 라는 이야기인데 이제 예. 야고보의 유해가 이렇게 순례길로 와서 여기에 묻혔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그 산티아고 순례길이 생긴 순례길이죠. 것인데 12제자 중에 굳이 야고보만 그렇게 예, 네. 다른 제자들도 다 이렇게 무덤을 찾아서 다 순교했거든요. 도마도 다 저 그렇잖아요. 뭐 예, 잘리고 뭐. 그렇게 된 이유는 거꾸로 무엇인가 매달리고. 하면 예, 이베리아 반도의 거의 전부를 이슬람이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예. 기독교 세력은 당연히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이베리아 반도를 뺏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았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이슬람은 사막의 전사들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전투를 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이베리아 반도를 우리 것으로 다시 찾아야 된다라고 예. 이제 교황을 비롯한 기독교 세력은 생각을 했고 거기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요한 성지가 있는 것이다. 3대 성지 중에 하나인데 그렇군요. 이슬람이 이 세력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묵과하겠는가라고 그런 정치적인 이유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가 네. 가톨릭의 됐군요. 3대 성지가 된 겁니다. 뭐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저도 것들이 그게 좀 궁금했어요. 12제자 중에 물론 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묻혀 있는 바티칸 거기는 이제 당연히 지정이 될 만한데 그 나머지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0제자 중에 왜 하필 야고볼까? 그런 그렇죠. 생각을 했었는데 예. 그런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큰 어떤 이 이슬람은 하나의 큰 국가로 기능하지 않고 여러 군주가 있는 소왕국으로 나뉘어졌어요. 네. 그래서 그 소왕국을 칼리파 또는 타이파라고 불렀는데 이 1000년 정도의 가장 중요한 이슬람의 그 도시는 여기 있는 코르도바입니다. 네. 예, 코르도바가 지금은 인구 한 30만 정도의 소도시인데 그러네요.
서기 1000년, 서기 10세기, 11세기의 인구가 50만에 가까웠다고 오. 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오히려 훨씬 큰. 그렇죠. 예. 이슬람이 이베리아 반도를 지배하고 있을 당시에 서유럽은 중세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세는 이 서유럽의 역사에서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모두 낙후했던 암흑기. 시기, 예, 암흑기거든요. 예. 그러나 이베리아 반도는 그런 중세가 없었고 오히려 이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이슬람의 지배하에 과학이라던가 공학, 수학, 의학, 어떤 도시계획 이런 것들이 다 꼽히게 됩니다. 예. 예를 들면 이 코르도바에는 40만 권의 장서가 있는 도서관이 있고 상하 수도 시설이 다 지어져 있었고 수준급의 병원과 훌륭한 사원과 또 여러 가지 도로 또 그런 관계시설 예. 등이 다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예. 그 증거가 그 어떤 한 편린이 어디서 보이나 하면 움베르토 에코가 쓴 장미의 이름이라는 예. 굉장히 어려운 예. 소설이 있는데 그렇죠. 그 소설에서 주인공이 바스커빌의 윌리엄 수사거든요. 근데 그 수사가 의외로 굉장히 의학에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지식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 소설 안에서 다른 그 수사가 어디서 의학을 배웠냐고 이 윌리엄 수사에게 물었을 때 윌리엄 수사가 코르도바에서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코르도바예요. 네. 유럽 중세의 유럽에서 가장 큰 의과 대학이 있었던 곳이 이 코르도바입니다. 코르도바 의대. 네. 그래서 윌리엄은 그러면 당대에 굉장히 잘 배운 의과 대학을 제대로 네. 다닌 그런 사람으로 이제 거기에 나오는 것이죠. 예. 소설 속에. 움베르토 에코 같은 석학이 그 당시에 중세 시대의 유럽의 학문적 판도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하겠죠. 네, 그래서 코르도바에는 지금도 이 이슬람 세력이 지배하고 있을 당시에 만들었던 모스크가 남아 있는데 이렇게 아치 모양으로 이슬람의 건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고대 로마인들이 그렇죠. 고안한 이 아치 공법입니다. 네. 이렇게 아치를 흰색과 붉은색 벽돌을 번갈아 끼워서 이렇게 무늬를 만들고 석유 램프를 늘어뜨려서 조명을 한 상당히 아름다운 그런 정교한 아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대모스크가 지금도 코르도바에 있고 그리고 또 이 이슬람 건축의 영향이 그 후에도 스페인에는 계속 영향을 미치고 네. 사실 스페인을 떠나서 전 유럽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왜냐하면 이슬람 건축에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가 이 아치거든요. 특히 이렇게 뾰족한 끝이 포인티드된 이런 아치들이 이슬람 건축에서 많이 보이는 아치인데 이 아치들을 십자군이 지나가다가 보게 됩니다. 네. 십자군이 이탈리아 남부 당시에 이제 시실리 쪽을 지나가다가 이 이슬람들이 만든 뾰족한 아치를 보고 네. 여기서부터 뭘 만드나 하면 고딕 건축을 만들어요. 네. 이 고딕이라는 말 자체가 뾰족하게. 이제 반달족의 네. 그러니까 이방인의라는 뜻인데 네. 그 이방인에는 어떤 이방인인가 하면 바로 이슬람 이방인이었던 네. 거예요. 그래서 이 뾰족한 포인티드 아치를 중세 후반에 만들어진 고딕 성당들을 에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네요. 프랑스의 굉장히 중요한 성당이죠. 과거에 그 프랑스 역대 왕이 즉위한 이 랭스 성당, 훌륭한 고딕 양식 성당을 보면 여기 보면 입구에 뾰족한 포인티드 아치로 입구를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슬람의 발전된 건축과 수학과 과학, 의학이 중세의 유럽에 서서히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이제 다른 종교인데 그죠? 네. 다른 신을 모시는 기념하는 그런 성당의 모스크에서 본 건축 양식이 접목이 되어 있군요. 네. 사실 어찌 보면 그런 종교적인 갈등이 굉장히 서양 역사의 큰 비극을 만들었고 지금도 그 비극이 그렇죠. 현재형으로 네.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문화는 그런 정치적인 종교적인 이념을 제외하고 뭔가 섞일 수 있는 여지가 있었어요. 특히 문화가 섞일 수 있는 여지가 가장 큰 부분이 어딘가 하면 건축입니다. 네. 왜냐하면 건축은 한 번 건물을 지으면 무너뜨리기가 그렇죠.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특히 그 석조 건축은 거의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지배하던 이슬람이 물러가고 그 기독교가 그 지역을 수복했다고 해도 맞아요.
과거에 있었던 건물들은 그대로 있게 됩니다. 재활용하더라고요. 예, 그 건물들 다 무너뜨리기는 대단히 맞아요. 어렵죠. 그러니까 그 건물들을 계속 재활용하게 되고 예. 그리고 또 기독교 세력이 그 이슬람이 지배했던 이베리아 반도에 이제 결국은 1492년에 그 기독교 세력이 이베리아 반도를 다 점령하게 되는데 네. 그 후에도 이슬람 건축의 영향은 스페인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무데하르 건축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스페인을 갔을 때 여기는 좀 특이하다라는 느낌을 받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스페인 특히 이 안달루시아처럼 오랫동안 이슬람이 지배하고 있던 지역의 건축들이 유럽의 다른 건축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예. 그 부분이 상당히 크죠. 예를 들면은 그러면 이슬람 건축의 특징은 무엇인가?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아치가 있고 그다음에 타일 장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도 사실 어찌 보면 기후에서 온 것과 연관이 있을 텐데 왜냐하면 이슬람은 더운 지역에서 발흥했기 네. 때문에 카펫을 까는 것보단 타일을 까는 것이 더 시원했을 시원하죠.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타일이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슬람은 자신들의 모스크에 사람이나 동물의 형상을 장식하지 않아요. 그것을 우상 숭배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의 모스크에는 예를 들면은 뭐 그런 뭐 그들의 그 창시자인 무함마드의 얼굴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고 뭐만 가능했냐면 식물 문양의 장식 네. 그리고 정교하게 만든 서예는 가능했습니다. 경전이죠. 대부분. 네. 그게 지금 예를 들면 지금 보여드리는 이 글씨가 오직 알라만이 승리자이시다라는 코란의 한 구절인데 이런 식으로 코란의 구절이나 식물의 문양을 아름답고 정교하게 장식하는 여기서 아라베스크 같은 무늬가 나오게 되죠. 네. 이런 것들이 이슬람 건축의 특징이고 그리고 또 이슬람 건축의 특징 중에 하나가 미나렛이라고 부르는 첨탑입니다. 네. 이런 이슬람 건축의 흔적은 나중에 이베리아 반도가 기독교 세력에 의해서 다시 점령되고 그러니까 이슬람 세력이 이 이베리아 반도를 잃은 후에도 여전히 그 흔적을 남기게 되죠. 네. 이 스페인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레콩키스타인데 이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바라본 단어입니다. 이것은 수복했다. 라는 그렇죠. 뜻이거든요. 회복이죠, 회복.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잃었던 영토를 네. 자신들이 되찾은 것이고 이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몇백 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영토를 잃어버린 것이 이 레콩키스타인데 네. 이 레콩키스타가 일어난 가장 큰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슬람은 하나의 단일 국가가 아니라 여러 개의 작은 국가로 쪼개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국가들 사이에서 뭔가 그 작은 사소한 문제 때문에 국가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고 그 국가들 사이 중에는 그런 작은 칼리파들, 타이파들 중에는 상대 칼리파를 이기기 위해서 기독교 세력과 연합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그렇군요. 해요. 반면에 기독교 세력은 이 이베리아 반도를 자신들이 얻어야 했기 때문에 점점 더 하나의 큰 국가로 단결하게 됩니다. 지금 1200년의 기독교 이슬람 세력 반도인데 이 분홍색이 이슬람 세력입니다. 여전히 북아프리카를 가지고 있고 이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남부의 안달루시아 지방으로 세력이 크게 후퇴했죠. 좀 줄었네요. 그죠? 많이 줄었죠. 네. 남부로 쭉 내려갔죠. 이 위에 있는 국가들 포르투갈, 그다음에 레옹, 카스티아, 아라곤 같은 국가들은 모두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네. 이 기독교 국가들은 레콩키스타를 완수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협력하죠. 점점 더 단결하게 돼요. 네. 마침내 1469년에 카스티아의 이사벨라 여왕과 아라곤의 페르디난도 왕자가 결혼하면서 연합군이 되네요. 네. 그때 이제 탄생한 연합 국가가 바로 스페인입니다. 이 카톨릭 부부왕이 결혼한 이유는 레콩키스타를 완수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마침내 1485년에 그라나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그라나다 전쟁에서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었던 왕조가 나스르 왕조인데 이 예. 나스르 왕조의 수도가 그라나다였고 그라나다는 마침내 1492년에 이 카톨릭 부부왕 스페인 군대의 세력에 함락됩니다. 그게 알함브라 궁전이 함락되는 네, 거죠. 그래서 이 에미르 무함마드 12세라는 마지막 나스르 왕조의 이슬람 군주가 항복하고 아람브라를 카톨릭 부부왕 세력에게 넘겨주고 북아프리카로 망명하면서 거의 800년에 가까웠던 이베리아 반도의 이슬람 세력이
그러니까요. 끝나게 되죠. 10년이나 전쟁을 했다고 그래요. 네. 그때 아무튼 그 전쟁은 거의 몇백 년간 계속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여기 이 이슬람 세력이 항복하고 여기 이 오른쪽이 이 가톨릭 세력인데 이슬람 세력이 항복하고 그들에게 넘겨주는 이 언덕 위의 요새가 바로 아람브라 궁입니다. 이 그라나다를 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아람브라는 그라나다 한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그라나다 외곽에 있는 언덕 위에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올라가려면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람브라는 성인 도시에 동시에 이 그라나다를 지키는 요새의 역할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전망이 좋은 데 있어야 했던 것이고 아람브라는 붉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 벽돌들이 약간 붉은 이런 느낌이고 그쪽 토양이 그러니까. 네네네. 유럽에 있는 모든 이런 건축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이 나스르 왕조가 아람브라 궁을 짓는데 거의 200년의 시간을 소비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스페인 특히 이 그라나다를 가시는 분들은 꼭 여기를 예약하고 이제 미리 예약하고 들어가셔야 하는데 이 아람브라 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곽에 궁이 있고 정원이 있고 다시 문을 열면 또 정원이 있고 다시 궁이 있고 이렇게 중첩적으로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맨 바깥에 있는 궁과 정원은 군사들이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모든 세력이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 궁과 정원은 신하들이 들어갈 수 있고 맨 안쪽에 가장 내밀한 곳에 숨겨져 있는 정원은 왕과 왕의 가족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가장 안쪽에 있는 이 나스르 궁을 꼭 들어가셔야 되겠죠. 이 궁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하면 빛과 물과 무늬가 어우러진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람브라 궁에는 이제 구체적인 어떤 사람의 형상이나 아니면은 그런 동물의 형상을 장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은 기하학적인 아름다운 무늬들을 설화석고라던가 모자이크라던가 또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아니면 타일이라던가 이렇게 장식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하학적이고 정교한 아라베스크 무늬가 이 궁정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유럽의 스카프 디자이너들이 영감이 필요하면 아람브라 궁에 간다. 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넥타이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어찌 보면은 이 1200년대에서 1400년대에 만들어진 궁이지만 지금 봐도 현대적인 그런 문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스르 궁의 핵심에는 유명한 사자의 정원이 있고 이 사자의 정원에서 이제 분수가 나오거든요. 12마리의 사자들이 있고 여기서 분수에서 물이 쭉 수로가 흘러요. 수로가 흘러서 이 정원의 네모나게 수로를 쭉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 정원에는 124개의 기둥이 있는 아치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 아치 위에 설화석고로 아름다운 무늬들이 새겨져 있는데 이 아치들은 뭔가 무게를 받는 하중을 받는 아치가 아니고 장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가장 중요한 핵심의 물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물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슬람이 발흥한 지역 중동은 물이 귀했기 때문입니다. 오아시스라는 것은 거의 생명이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 건축의 핵심에는 늘 분수 내지 연못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자의 정원 조각 세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들이 사자를 만난 적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죠. 뭔가 실제 사자가 아니라 이렇게 귀여운 사자가 있습니다. 근데 저거는 참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나 유럽 뭐라 그래 스페인을 포함한 유럽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자가 상상해도 동양에서 특별히 그렇잖아요. 근데 그려놓은 거 보면 또 조각품을 보면 흡사해요. 그렇죠. 뭔가 그것까지는 제가 잘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이 사자가 굉장히 귀엽다. 근데 좀 그러네요. 약간 듭니다. 무섭다기보다 약간 해학적이면서 친근감이 있는 사자네요. 그렇게 해서 이들이 뿜어내는 물이 정원을 이렇게 삥 돌면서 반짝반짝 햇빛을 받으면 반짝반짝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반사광이 또 아까 보여드렸던 이 설화석고로 만들어진 이 아름다운 장식
것들을 투과하면서 네. 환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 그러네요. 이것이 아람브라 궁이 가지고 있는 네. 유럽의 다른 기독교식 건축이 절대로 다르네요. 넘볼 수 없는 네. 그런 매력입니다. 그렇군요. 이 아람브라 궁은 상당히 크고 그 옆에 이제 헤네랄리페라는 정원이 있는데 이 정원에도 굉장히 많은 분수들이 이렇게 물줄기를 뿜어올리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이라는 것은 정말로 이슬람 그 무슬림들에게 중요한 어떤 생명수였기 생명이죠. 때문에 예. 이 헤네랄리페 정원에서 쏟아지는 분수의 빗방울을 트레몰로 음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아까 말씀하신 유명한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라는 그렇군요. 기타곡입니다. 네. 예. 프란시스코 타레가라는 스페인의 기타리스트 겸 작곡가가 1896년에 작곡한 곡이 이 아람브라 궁의 추억인데 이 곡이 만들어진 사연이 있습니다. 네. 타레가는 뛰어난 기타리스트였기 때문에 많은 제자들에게 기타를 가르쳤는데 그중에서 곤차 부인이라는 결혼한 여성이 있었어요. 예. 그녀를 타레가가 남몰래 이제 연모하고 있었지만 아무튼 이런 걸 보면 모든 이 예술 작품의 가장 큰 영감의 원동력은 사랑입니다. 네. 근데 아무튼 자기가 연모하고 있었지만 그녀가 이미 결혼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이어질 수 없는 사이였어요. 타레가는 슬픔을 안고 그런 슬픈 마음 속에서 밤의 아람브라 궁을 거닐었는데 그렇게 밤의 아람브라 궁을 거닐면서 쏟아지는 분수의 물줄기가 그 물방울을 보면서 기타의 트레몰로 주법을 생각해냈다고 합니다. 네. 중간에 곡이 확 밝아지는 부분이 그렇죠. 있는데 그건 왜 그런가 하면 그런 어둠 속에서 걷고 있는데 갑자기 달빛이 확 궁에 비쳐 들어와서 궁이 확 밝아졌어요. 그 장면을 음악으로 묘사한 부분이 확 밝아지는 부분입니다. 뭐 모든 기타리스트들에게는 어찌 보면 꿈의 곡이라고 그렇죠. 하는데 네. 굉장히 어려운 어렵다고 곡이라고. 그래요. 예. 특히 근데 그 트레몰로 설명을 주법이, 들으니까 예. 트레가라는 그 음악가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르는데 어쨌든 그 궁전을 걸으면서 또 그 정원에서 그 쏟아지는 그 물소리와 그 장면이 어슴푸레한 저녁 무렵에 그 장면이 생각이 나고 네. 가서 걸어봐야 되겠다 그런 그렇죠. 생각이 예. 야간 입장도 가능하고 예. 그 아람브라 궁 안에 굉장히 비싸지만 호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묵을 수도 있어요. 예. 아무튼 저는 항상 그 이야기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멘델스존이 한 사람들은 음악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음악은 때로 지나치게 구체적이어서 문제다라고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을 그림이나 음악이 표현하는 경우가 상당히 자주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아람브라 궁도 그런 경우가 아닐까라는 그렇군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아랍 사람들이 거의 800년 동안 지배했던 스페인 그리고 그중에서도 끝까지 아랍 세력의 최후의 보루의 역할을 했던 그라나다의 알함브라 궁전을 비롯한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안달루시아 지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아랍 사람들의 지배가 끝난 다음에 안달루시아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네. 그 얘기는 한 5분만 쉬었다가 그렇게 다시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 세력이 다시 들어온 이 안달루시아 지방은 또 어떤 예술적인 영광과 우리에게 귀한 미술품을 줬는지 정말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스페인의 대표적인 미술가들이 나오니까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 2부에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